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민입니다. 한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일기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의 일기 내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을 잊게 한 과거의 박근혜,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앞서 오늘자 조간신문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뉴스 동아일보 1면으로 시작합니다. 당분간 개가가 없다. 순방후 일괄 개각하겠다. 박 대통령 14일부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해외 순방 나섭니다. 해외 순방에 돌아오자마자 23일, 이번 달 말인데 순방에 돌아오자마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인 장관 5명 가운데 4명 이상을 동시에 바꾸는 일괄 개각입니다. 지금 당장 장관 바꿀 것이다. 많은 사람들 예측을 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지금 바꾸진 않겠다라고 유해한 까닭은 무엇일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에 실린 일면 사진은 과연 어떤 사진일지요? 이 사진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마지막 인민군 원투인 리을서를 장갑차 위에 태워서 장갑차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정은의 모습도 보이는데 왜 운구를 김정은은 장갑차 위에 실었을까요? 이 이야기도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 진실, 은혜 1980년대부터 말했다. 이 두 권의 과거의 책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왜 배신, 진실, 은혜라는 단어를 최근에 언급했는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실린 보도 내용. 세월호 선장 퇴선 명령 안 했다. 이것은 승객들을 입사시킨 것과 동일하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대법원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진배 없다, 다름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데요. 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됐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2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일면 기사. 일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수고했어. 아이고 애썼어. 엄마가 한 학부모가 시험을 마치고 나온 딸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어제 날씨, 수능 날씨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맑고 청명하고 따뜻했는데 우리 수험생들도 수능 잘 봤겠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정치면. 친박연대냐고요? 친반연대입니다. 도대체 이 친반연대는 어떤 연대인지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삼선의 정도원 의원의 사진이 실렸는데요. 벌거벗은 왕의 옷이 아름답다만 연발하고 있다. 지금 상황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혹시 정도원 의원이 말한 이 벌거벗은 왕이 박 대통령을 말하는 건가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 방금 말한 이 정두원 의원 신비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벌거벗은 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지 지금 여러분께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청와대에서 당분간 개각 없다. 영구 없다가 아니라 개각 없답니다. TK 물갈이론 그리고 정종섭 장관의 사퇴. 그래서 아마도 청와대에서 이번 주에는 차기 장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당분간 개각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에 계신 정성희 위원님. 청와대의 발표, 박 대통령이 의중일 텐데 당분간 개각 없다. 어떤 배경인지 기사 소개해 주시죠. 원래는 그 정종섭 장관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이후에는
정동성 장관, 행자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2차, 3차 순차적인 개각이 예상됐을 거라는 전망이 높았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저께는 청와대 김성호 수석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해서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그동안의 여론 상황을 보고서 지금 현재 전국이 TK 물갈이론과 총선 전국으로 되면서 정말 예. 대통령이 중시했던 민생국회, 그 입법국회, 예산국회 이것이 이슈가 실종되는 것 상황을 딱 보시고 예. 갔다 와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서 하겠다? TK 물갈이론과 총선 전국에서 딱 선을 긋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11월 국회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9개 법안을 예. 먼저 처리를 해달라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일단 진화를 한 겁니다. TK 물갈이론에 대해서. 일단 진화를 한 것이다. 안녕원 전 의원님, 박 대통령이 14일부터 해외 순방 가고 23일에 돌아오시는데 네. 23일 후에 일괄 개각을 하겠다. 그 말은 그때까지는 지금 저 장관 그만둘래요? 라고 손든 한 5명의 장관들을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끌고 가겠다는 말인데 마음이 소위 콩밭에 가 있는 장관들이 과연 제대로 장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뭐 당연히 그런 걱정이 들 수가 있는데 일단 14일부터 23일까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죠. 그다음에 예산안 통과가 12월 2일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예산안 통과는 행정부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고 또 입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안 통과까지는 아마 장관을 바꾸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특히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주무부처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그렇죠. 그 전까지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후임자 문제입니다. 사실 7명을 동시에 청문회를 한다. 5명을 청문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죠. 더군다나 청문회가 이번 정부 들어서 더욱더 무서워졌어요. 그럼요. 청문회 7명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한두 명만 낙마한다면 현 정권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후임자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종섭 장관이 어떤 의도로 갑자기 일요일 날 사퇴 기장했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제 추측컨대 그건 대통령과 상의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상에서 나왔다면은 후임자가 결정된 뒤에 사의를 표현한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였는데 내가 인수인계할 사람이 확인이 돼야지 사퇴서를 보고 나오는 건데 그날 일요일 갑자기 그냥 사퇴를 던졌다는 것은 본인이 뭔가 급해서 갑자기 아마도 청와대 실장 정도한테만 말을 하고 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대통령이 그 부분에 상당히 언짢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장관들이 개별적으로 사퇴 던지는 것을 예.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당분간 개각은 없다. 개각은 후임자 나올 때까지 일 열심히 해라. 예. 라는 그런 의미에 또 저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내각 내에서 행정부 내에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흔들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개각이 없으니까 현 장관 밑에서 열심히 일해라. 그런 신호, 그런 경고로 보여집니다. 개각 이제 당분간 없을 테니까 맡은 일들 열심히 하시오라는 메시지다. 박용진 전 대변인. 그런데 사실은 장관들이 저 장관 그만둘래요? 총선 나갈래요? 라고 손들자 세간의 여론 중에 아니 또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들을 뽑아달라는 말씀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생이 아니라 벌써 청와대가 선거 모드 아니냐 이런 비판을 혹시 대통령이 의식해서 개각 없다 발표하신 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오해는 아니죠. 오해 아니다. 정확하게 잘 우리 언론이 이해를 한 거고 예. 국민들도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 선거에서의 선택, 그리고 혹은 이전의 배신의 정치, 국민의 심판 이 단어가 다 뭐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하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당분간 없다라고 해봤자 그 해봐야 한 달이에요. 예. 한 달 사이에 뭐 행정부가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 없고 예.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다음날 우리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이 다 대통령의 그 진실한 사람 선택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했고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총선 개입 노골적으로 하는 거냐 공천 개입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완전히 그냥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볼 때 흠칫 놀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안심번호제 도입에 그 양당 대표가 합의했을 때 대통령이 귀국해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전략공천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발이 나오니까 화대닥 그 발을 빼면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박종주 그 청와대 경호실장만 내보내고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동아일보 오면이 오늘 히트앤드런이다.
치고 빠지기다? 치고 빠지기다. 그래서 총선 개각 승부르기를 하고 여권에게는 개혁 입법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날리는 일종의 할 말은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발 빼고 이렇게 하는 거로 보는데 저는 히텐드런이라기보다는 약 TK 물갈이론이라고 하는 논란으로만 보면 히텐드런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감기가 걸려서 총선 개입이라고 하는 그 틀로 보면 이거는 shout and turn 예. 지르고 돌아서서 발 빼는, 꼬리 빼는 이런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워낙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드세니까 예. 계획대로 밀고 나가지 않고 일단 회군하는 이런 형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쨌든 숙제를 또 묵직하게 9개나 입법까지 예. 9개나 받아든 김무성 대표는 또 큰일 났죠. 예. 열심히 네.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몰라서 기사를 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원칙에 너무 충실하면 충실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도 히트핸드를 할 사람은 아닙니다. 예. 뭐해서 치고 빠지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건 언론이 좀 과잉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칙, 배신, 진실, 은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쓰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배신의 정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번 선거에선 진실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970년대 후반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써온 일기장에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장은 바로 이 두 권의 책. 한 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자서전입니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2007년에 그리고 발간된 거죠. 또 한 권의 책은요. 그보다 더 오래된 책입니다.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이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집필한 서적인데 이 두 권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과거 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기 부분 중에 어떤 내용들이 오늘의 박 대통령을 만들었을지 지금부터 과거 박 대통령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진실 배신의 기록. 1989년 11월 6일의 일기입니다. 너무나도 오래된 일기죠. 1989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89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일기 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소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 이러면서 썼던 말이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사람보다 행동이 변하지 않고 일관된 사람이 나는 좋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다음 일기 내용입니다. 1981년, 그보다 더 오래된 얘기입니다. 9월 30일에 썼던 일기.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 안에 무너뜨려선 안 되는 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배신이 수월해진다.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자기 스스로 성을 무너뜨렸을 때 나오는 그 자책감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1991년 2월 10일의 일기입니다. 모두가 변하고 또 변해. 그때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배신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지금의 내 주변도 몇 년 후 어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이 같이 찍었던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면서 마치 독백하듯 썼던 내용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가 변하고 또 변해.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배신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지금의 내 주변도 몇 년 후 어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 지금의 내 주변도. 91년도 일입니다. 2007년 비교적 최근의 자서전 내용을 볼까요? 아버지 사후에 밑바닥까지 경험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 사람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똑똑히 봤다. CD 쓴 경험이지만 인생을 사는데 값진 교훈이 됐다. 이민선 변호사님, 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배신의 정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들이 과거 80년대 대통령의 일기 속에도 그대로 등장하네요. 네, 이제 그분의 삶을 관통하는 세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배신, 진실, 은혜. 이제 이 2007년도에 나왔던 자서전이죠. 예. 그 자서전. 예,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나왔던 내용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님 때 분명 아버님 살아생전에는 아버님 옆에서 내각도 하고 되게 열심히 아버지와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를 마주쳤는데 자기를 딱 보고 모르는 척하는 모습을 봤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르는 척을 하고서는 아버지를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았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등에 내 등에 누가 칼을 찔러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마음보다 더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분인 거예요. 근데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끼리는 좀 아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약간 자신과 의견이 다른 거를 남자보다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남자들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농담처럼 야, 뭐 괜히 디스라고 하죠. 요즘 예, 말로. 예. 야, 머리가 이게 뭐냐? 이 소리부터 하지. 만나면 흉부터 보지만 여자들은 만나면 칭찬부터 하잖아요. 만날 때 흉을 본다는 건 이건 그만 보자 소리거든요. 예. 보자마자 다짜고짜 욕을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배신 트라우마까지 있는 분이라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걸 더더욱 이것은 배신의 전초야. 징후야라고 보는 경향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정성윤 위원님, 저는 근데 이 과거 일기를 보면서 왜 대통령이 이렇게 배신, 진실, 은혜 이런 것에 중요시 방점을 찍는가 좀 안쓰럽다고 할까요? 일견 이해가 된다고나 할까요? 특히 이 부분을 보면요. 모두가 변하고 또 변해 그때 그 사람이 이런저런 배신을 할 것은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지금의 내 주변도 몇 년 후 어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 이게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배신이란 말을 많이 잘 하게 되지는 않아요. 변심했다는 얘기는 좀 해도 예. 배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이 어떤 머릿속에 어떤 아버지의 사후에 있었던 그 측근들을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들의 변심을 보고서 그것이 강력한 트라우마로 그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일개 야인이나 대통령의 딸로서 그 분노나 이게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그 통치자고 국가 원수고 한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예. 한 나라를 끌고 가는 지도자가 그 배신의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것은 대화의 타협이고 자신과 반대하는 사람과 대화해야 되고 어떤 중간에서 접점을 찾아서 끌고 나가는 것인데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런 어떤 정신 세계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국무회의나 이런 데서 역시 그 어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관념에서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물론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찾아서 옛날에도 이러셨지만 지금도 보니까 그 단어를 쓰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는 연민과 이해가 안쓰러움이 되긴 있지만 국가 통치자로서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네. 그런데 은혜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출력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은혜는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최근에 말했던 발언과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안영훈 전 의원 들어보세요. 1989년 4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5일 89년에 썼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반드시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크고 작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인품에 비례한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더라도 인품이 그릇된 사람은 그 은혜를 입는다. 89년도 박 대통령의 은혜에 대한 생각은 2015년 지금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은혜 관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의 연세가 65세지요. 예. 65세입니다. 지금 생각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사실 30년, 40년 살아온 삶 자체가 특히 이제 79년부터 정치권에 다시 복귀한 98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외부와 단절된 삶을 주로 살았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무슨 유경재단 관련해서인데 또 동생인 근영 씨와 또 다툼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운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또 그때 생각했던 글들이 지금 아마 책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속마음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냈고요. 그런데 지금 글쎄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정치에 통치란 표현은 뭐 좀 그렇습니다. 정치에 반영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박 대통령이 그런 그 마음 속에 상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당시는 좀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그 권력자의 딸로서 또 뭐 퍼스트 레이디 역할도 했었죠. 그런데 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며칠 사이에 돌변하는 인간상 군상들의 모습, 정말 인간 군상입니다.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박대.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랬죠. 예, 육사 출신 가운데서 키운 하나를 거의 하나의 멤버로서 키웠고 실질적으로 좌천될 뻔했던 사람은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그 딸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치고 예. 학대하고 뭐 뒷조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배신이라는 것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심적인 부담은 굉장히 있었던 게 자서전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라는 죄송합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은혜를 아는 사람의 예가 이 책 속에 한 번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혼자서 야인 생활을 할 때 혼자서 국내를 도보 여행을 자주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 시골길을 걷는데 시골 할머니들이 일을 마치고서 예. 국수를 말아 먹는 장면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대요. 예. 때마침 허기가 져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할머니들이 아유 거기 처자 거기 서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껴서 같이 후루룩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동구밭까지 계속 따라오시더래요. 예. 따라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나는 자네가 누군지 알아. 남들은 다 자네를 잊었지만 난 자네가 누군지 아네.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힘을 내고 이거 여배에 버티게 하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몇 천원을 꺼내 주시더라는 한 거예요. 할머니가. 예. 그거를 잊지 못하고 자서전에 썼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한 이 할머니의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의 관계를 이 일기장 속에서 대입해 본다면 박윤진 전 대변인, 예. 박 대통령의 생각은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켰고 내가 이만큼 여의도 정치에서 키워놨는데 소위 어떻게 유승민 의원, 내가 키우고 내 사람이 정책마다 나를 비판하고 나와 결을 달리하는 딴 목소리를 낼 수 있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인품이 그릇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역지사지해 볼까요? 예.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저 내가 보궐선거에서 공천장 줘서 당선시키고, 부총재도 시켜주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 앞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거를 또 내쳐? 예. 아니,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치인들 혹은 이제 역사의 그 유명한 분들은요,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고난이 있었고요. 세종대왕도 못 볼 걸 많이 보고 가족 간의 분쟁도 보고 죽음도 살육도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걸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다 그걸 극복했어요. 극복하고 다르게 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겠다고 얘기했고 또 대한민국을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지지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미래에 대한 지지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한 지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미래로 가길 바라는데 약간 무서운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하시면. 그래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요. 아쉽고 미웠던 건 다 묻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겐 지금 2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대통령의 그 2년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을 밝고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자서전 일기 몇 장들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라는 발언 이후에 이 새누리당 안에서 진짜 친박은 나다. 진박. 아니 당신은 가짜 친박이야. 가박. 이른바 진품 명품 쇼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총극에 대해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급기야 여권 내에서 진박 자가 구별법
이 체크리스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총국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진박과 가박을 구분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자, 박윤준 대변인 물 한 잔 시원하게 드세요. 친박 가박 자가 진단법.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내가 친박인가 가박인가 헷갈리는 분들은 셀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16은 이건 쿠데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체크. 두 번째,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나는 김무성을 찍었다. 체크.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청와대 비서관과 통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체크. 박근혜 대통령이 꿈에 3번 이상 나왔다. 나는 진실된 사람이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5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당신은 가짜 친박, 가박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런 체크리스트가 새누리당 내에 돌고 있다. 여권의 한 보좌관이 만든 건 아니냐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좌관이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대통령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네티즌이 누리꾼이 장난삼아 만든 것 같은데 아무리 장난삼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덕에 담긴 일말의 진실과 어떤 그 메시지는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아까 지금 5개만 했는데 20개나 됩니다. 20개나 돼요, 사실은. 예, 진단 체크리스트 보면은 나는 우주의 기운을 가끔 느낀다. 아, 우주의 기운을 가끔 느낀다. 특정인을 만나면 혼이 빠질 때가 있다. 혼이 빠질 때가 있다. 예, 근영, 지만 씨 모두 너무 불쌍하다. 예. 이렇게 저도 몇 개 해보니까 저는 가짜 박근혜 5개 이상이면 정 의원은 가박이군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서글픈 어떤 정치권이라는 서글픈 어떤 현실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풍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인수하지 못했지만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사석에서 나는 무대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근데 가로 열고 이것을 체크하셨다면 당장 진단을 중단하세요. 진단 해볼 것도 없이 당신은 가박이다 이거죠. 안현준 의원님, 아니 친박 가박 자가 진단법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이건 장난이에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쓴 언론이 어딘가 보다 한겨레하고 경향만 썼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사로 쓰기는 뭐 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20가지 게시 있는데 11번째까지 얘기하는데 12번째부터 뭐 나는 대통령 꿈에 3번 이상 나타나면 이건 진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찍으면 가박이 된다는 좀 논리적인 모순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안영환 대변인 다 자가 진단 하셨네. 나는 진실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진박의 항목 아닙니까? 근데 이걸 찍으면 가박이 되는 좀 모순된 내용이고 안 맞는 그야말로 네티즌들이 그냥 만들어낸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은 몇 개나 체크하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11번부터 20번까지가 주제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11번까지 몇 개 찍다가 또 12번 찍다 보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막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가박이네요, 딱 봐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현직 의원이 아니라 체크할 수가 없어요. 전 뭐 유승민은 밀었던 적은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박용진 전 대변인. 진품 명품 쪽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급기야 여권 내에서 이런 장난이겠지만 이런 리스트가 다 돈다. 뭐 진박도 가박도 아닌 용진박. 제가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니까 박용진이다. 이건 정말 이게 돈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으로서는 참 난감하고 어이없고 해프닝도 이런 해프닝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실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뜨끔해서 전부 다 자기가 진실되는지 안 한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게 모여가지고 얘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좀 웃었어요. 제가 체크가 된 거는 제가 동의를 하는 건 뭐였냐면 5.16은 쿠데타다. 저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과 통화를 해본 적이 당연히 없죠. 야당은 해당 안 돼요. 저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얼씬도 못한 얼박이에요. 얼씬도 못하는 막이다.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꿈에 3번 나타난 건 맞습니다. 3번 이상 나타났어요. 대통령 선거 한참 할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었고 안영환 전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의 이제 대변인이었는데 마음속으로 박 후보를 지지하셨군요. 아니요, 꿈에 나타나 다 악몽이죠 뭐. 악몽이었다. 그때도 계속 뭐 당선은 박근혜 후보가 되더라고요. 꿈에서. 그러니까 선몽을 했나 보죠 뭐. 그런데 예지몽을 했는데 그때 이미 탈당을 하지. 이미 악몽이었다는 거지 나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거 도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참 안쓰러운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옹박, 가박, 용박
온갖 박들이 다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전혀 다른 극단에서 비박은 비박인데 나는 신비박이다. 새로운 비박이다. 신비박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역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삼선의 정두원 의원입니다. 정두원 의원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신비박의 선봉 정두원 의원의 인터뷰 중인데 다들 벌거벗은 임금 앞에서 옷이 아름다우십니다만 연말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까요? 박 대통령에겐 신도들이 있다. 신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두려워서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현재 김 대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도들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다. 지금 친박연대는 인위적이다.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필패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유수미 의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유수미 의원은 쉽게 날릴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데 임순 변호사님, 네.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옷이 아름다우십니다를 연발하고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예. 굉장히 솔직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이 아닌 아첨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네. 지금 직언직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라는 말씀을 아주 솔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외에도 지금 이 신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에 붙였던 표현이 우리나라가 군정은 종식됐어도 왕정은 종식되지 않았다. 예. 여전히 왕과 신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신하의 정신을 가진, 아마 이 신은 절대자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하의 마인드라는 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신하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찌 왕께 감히 대항을 하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비판을 하는 자신에게도 항의 전화를 한다. 예. 이런 식으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필패하고 말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인터뷰를 했네요. 물론 이 정두원 의원이 친박은 아니고 비박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인데 안영환 의원님, 네. 비박이라고 하지만 벌거벗은 임금, 신도, 친박연대, 인위적이다, 필패. 굉장히 센 발언들인데. 네, 아주 세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사실 아까 친박, 가박 가르는 게시판 이것은 장난이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누리당 내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당입니다. 예. 잠깐만. 너무 쉽게만 해요. 이게 민주정당이죠. 이번 인터뷰에서 분명히 새누리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친박 가박 하는 건 장난입니다. 예. 사실 그런 거 의미가 기사들이 안 되는 기사를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에 썼던 거고 이걸 중앙일보 기사 인터뷰 잘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잘했고 정돈 의원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평소에 소신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걸 저는 알고 있기 예.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야기했고 정돈 의원이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겁니다. 예. 야당에서 볼 때는 어때요? 강찬호 논설위원이 한 거예요. 대박을 낚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신들린 인터뷰 혹은 마지막 인터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 이렇게까지 쫙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지지율 이렇게 높고 다들 눈치 보고 납작 엎드려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정도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누리당의 의인이 나타났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렇게 여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새누리당은 이런 정당이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는 민주정당이다. 얘기하는 것도 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저는 좋은 징조라고 보는데요. 제가 몇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계속 침묵하면 대통령이 가장 다치게 된다. 그리고 정치인으로 10년 넘게 살면서 당대표가 공천한다고 시비 거는 건 봤어도 공천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문제 삼는 건 처음 봤다. 예. 어쨌든 국정교과서는 시대에 역행한다. 정권 바뀌면 없어질 거다. 1년 쓰고 말 거다. 그리고 KFX 사업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비용 들어가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격분하는 인터뷰. 원유철 현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역구는 수도권이지만 마인드는 수도권이 아니다. 예.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요. 새누리당은 기업의 이익, 새정치민주연합은 귀족 노조의 이익을 각각 대변한다.
모두 상위 10% 이에만 받쳐주는 격이다라고 양쪽을 다 비판하는데 저는 하나도 버릴 말이 없다. 예. 야당에 대한 비판도 저는 쓰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정두원 의원이 쭉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야당은 이렇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터이니 대통령께서도 새누리당도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물론 정두원 의원의 이번 발언은 비박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정치 하는 것이 친박이든 비박이든 마찬가지일 텐데 꼭 하는 말이 유승민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에 있을 때 했던 발언들과 상당히 비슷한데 정세영 위원님. 결이 좀 다른 게 이제 잠시만요. 이거 갔다 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정두원 의원의 발언이 비슷하다. 저만 느낀 건가요? 둘이 좀 경력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 둘 다 서울대 상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회창 총리 시절에 비슷한 시기에 그 국회에 입문해서 17대 국회에 나란히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선 게 2007년이죠. 예. 2007년에 정도원 의원이 이명박,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의원 편에 서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길을 시작했는데 지금 눈밖에, 권력자의 눈밖에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다시 갖다줬네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정도원 의원은 그 다음에 한번 감옥을 갔다 오셨죠. 예. 갔다 온 다음에 이 어떤 본인의 어떤 행동과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인변에 얘기한 대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상당히 뒤를 생각하지 않은 그 과감한 발언을 해서 예. 앞으로 어떻게 정치 인생을 대처갈지 저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안 의원님 말씀 끊어서 좀 전에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예. 이게 전체적으로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의 위기의식을 표출한 겁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껴요. 여기서도 좀 공감하는 게 영남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왜? 선거를 별로 걱정 안 해요.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예.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수 쪽 목소리만 내면 되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친하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도권 현재 분위기로 야당과 1대1로 야당이 분열돼 1대1로 한다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의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이야기, 수도권 새누리당 의원들의 마음을 표출한 이야기를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두원 의원의 인터뷰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만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떤 뉴스가 실렸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친박연대는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친박연대냐고요? 아니요. 친반연대입니다. 다름 아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에 등록을 했다. 친반연대. 이 정체는 뭡니까? 전 친반 무슨 반찬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반찬 이름 아닙니다. 정당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 앞두고 선거 앞두면 이제 정당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올해만도 12개의 정당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이름들인데 그 중에서 역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친반연대. 예. 무슨 반찬 이름은 아니고요. 근데 친반연대는 반이 뭐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해서 친반연대인데 그 창당 발기문에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 2017년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리더로서 반기문 총장이 적임자임을 확인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기자들 취재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당이 진짜 반기문 총장을 현실적으로 모시기 위한 정당인지 장난 올린 정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예. 장난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기인들의 몇몇만 아마 취재를 한다면은 진짜 어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당으로서 지속력이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거냐 알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발기인 충분히 신고를 했을 겁니다. 발기인 대표. 그런데 예. 그 이야기가 안 나온 걸 취재를 잘 못한 것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거지당도 있답니다. 이번 신고한데 거지당. 정당 이름이 거지당이에요. 네, 거지당. 예. 우리가 뭐 그런 거지가 아니라 클 거의 지혜 지자. 큰 지혜다. 예. 그런 정당도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거지당은 정당은 좀 심했네요. 민주사회에서 예. 창당을 하고 하는 것은 뭐 자유죠. 뭐 자유민주주의과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어떤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 정당을 구성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뭐를 내세우는지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친박연대도 포함입니까? 이제 친반연대가 대표적인데 옛날에 이제 친박연대도 사실 예.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예. 총선 새누리당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그거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 주변에서 우리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들이다라고 정당을 만들어놓은 자체가 우습고요. 나중에 흡수가 됐지만은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뭐 녹색당 우리는 뭘 이념한다 이런 건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특정인을 추대하는 그 위한 그런 친반연대가 뭡니까? 친만연대가 뭐냐? 이러다가 급기야 비방연대도 나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지금 정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제가 딱히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로 반기문 대통령을 반기문 대통령 이런 이미 대선 끝났어요, 이제는. 총재 그냥 일단은 다 대통령이라고 하고 봅니다. 네, 예. 총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모임이 생긴 건가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장난일 수도 있겠네요. 김정은이란 이름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것처럼. 미 대선에서. 네, 예. 네, 장난일 거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예. 이러다가 정말 농담이 진실로 된다고 비방연대는 농담입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돌직구 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모자 사건. 모두를 경악하게 했었던 이 새모자 사건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었고 이 새모자 뒤에는 돈을 노린 무속인이 있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모자 성폭행 사건. 저희들이 당한 성폭행과 성매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얼굴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44살 여성 이모 씨는 자신과 10대인 두 아들이 남편과 지인 등 40여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공개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교회 사람들 100명이 넘게 200명이 넘게 우리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종을 했고요. 2013년 2월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속인 56살 김모 씨가 이 씨를 뒤에서 조종했던 겁니다. 이 씨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줬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무속인 김 씨를 맹신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재산을 노린 무속인의 지시였습니다. 세모자 가족들의 그 재산이 부동산이 한 6개 정도 됐는데 그게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현재는 이 무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시가로 한 40억, 50억 정도 된다. 경찰은 이 씨의 재산 수억 원이 무속인 김 씨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사실일까? 사실은 처음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들통나니까 더욱더 황당합니다. 아들 두 사람과 내가 남편을 포함해서 40몇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이 황당했었는데 그게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공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10월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떠들썩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경찰에서도 조사에 들어갔고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올 6월에 이번에는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저는 예. 어머니지만 더러운 여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을 올려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3일 후에 유튜브에 아들과 함께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시 또 영상을 올린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조금 그렇게 해서 전국의 막 여론, 특히 이제 동정심이 많은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을 하자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한 번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던 거죠. 무혐의란 말은 이 새 모자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자작극이다. 거짓말이고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을 고소, 고발, 남발을 했으니 당신들이 처벌을 받아야겠다라고 예. 해서 무고와 아동학대죄 등의 혐의로 지금 오히려 구속이 되게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이 사건이 한참 시끄러워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임 변호사가 좀 언론이나 이런 힘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널리 공표하고 임 변호사가 변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심지어 그랬어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미국에 산다는 20년 전 고등학교 동기로부터도 제가 예. 그런 쪽지를 받았어요. 누구야 나 기억나니? 나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근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이 사건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만큼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미국에 있는 예. 교포까지도 가슴 아파하던 사건이었는데 전 보고 느낀 거는 너무너무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근데 딱 저한테 사건 예전에 어떤 상담을 왔었던 어떤 아주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도 느꼈을 때 이분 피해망상 아니야 할 정도로 앞뒤가 맞지가 않고 구체성은 떨어지고 신빙성이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언론의 탓인 거고 모든 게 다 절대 권력의 탓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술의 방향이.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신빙성이 없구나 싶었지만 저한테 그 부탁을 한 사람들한테 저 이분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면 속은 사람들의 선의는 또 선의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저 가슴 아파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사건에서 가슴이 아픈 거는 1번.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엄마한테 휘둘려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뭐 무속인보다는 전 엄마가 더 문제예요. 엄마가 예. 중간에서 잡아줘야지 무속인한테 휘둘린 게 뭐예요 대체.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엉뚱하게 전 국민의 맹비난을 받아야 됐던 전 남편, 예. 전 시아버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은 우린 정말 조금 더 물론 피해자를 안타까워하는 선의는 인정하지만 냉정을 갖고 냉정해야 된다. 누군가의 진술을 100% 신뢰하는 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성희 위원님, 이 세모자 뒤에 무속인이 있었다. 할머니, 이모 할머니라고 아들들이 불렀던 그 무속인이 돈을 노렸다. 그러니까 무속인 나이가 할머니 정도는 아니고 56세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여성 지금 구속된 이 엄마는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줬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낫게 예. 해줬는지도 모르죠. 우울증이었어요. 네, 우울증.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다 해는 꼭두각시 노릇을 했는데 지금 이 자체로 사실 저는 이거 났을 때부터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 사건이 났을 때부터. 왜냐면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예컨대 뭐 이랬어요. 이 여성은 이모 씨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가해자로 시아버지, 남편까지도 제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친정 부모와 친정 언니 오빠까지 자기를 성매매시키고 그 성폭행을 했다고 11명을 주변을 다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친정 부모와 시아버지 남편이 다 자기가 성매매를 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이 10대 아이들 2명이 300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 사회 SNS 문화를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극적이고 눈길을 끊어가지고 SNS에 올리면은 그걸 동정하는 어떤 뭐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달라붙어서 이거 사건을 키우고 이런 거에 이제 뭐 경찰도 노란하고 언론도 노란하고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됐는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지금 임 변호사가 말한 대로 가장 큰 피해자 아이들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10대 아이들이고요. 이 어머니는 아직 무고죄로 구속이 됐지만 무고죄 아니라 아동학대죄로도 추가돼서 분명히 이 엄마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예. 무속인도 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뒤에 있는 무속인의 노림수에 많은 시민들도 넘어간 셈이 됐는데 이 씨, 엄마가 5, 60억 원의 자산과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재산가였는데 50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중에 수억 원이 무속인 계좌로 입금이 된 정황도 경찰이 지금 포착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기사는 아마 기사를 이제 핵심을 무속인의 장난으로 썼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상당히 문제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 이제 기사는 무속인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뒤에 조정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사실 이제 정신 문제부터 좀 궁금하고 아들 두 아들을 학교에 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것부터 문제 있는데 다시 한번 전 진짜 우리나라 인터넷 SNS 문화 거기 확인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그것에 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사실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또 이걸 여과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언론도 이걸 여과시키지 못했다는 거. 정확히 취재했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기자들 방금 우리 임 변호사 말씀하셨고 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정확히 취재를 하면은 진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언론도 취재를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체가 세모자에게 또 무속인에게 대한민국이 전체가 놀아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난 세모자 사건의 반전 결말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북한의 촬영해가 언젠가부터 모습을 감춰서 숙청된 거냐? 뭐 때문에? 그렇다면 촬영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최룡해입니다. 그런데 최룡해가 한 지방 시골의 협동 농장에서 굴욕적으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굴욕적입니다. 박소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직접 소개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파견됐을 정도로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이을설의 장의위원 명단에 빠져 경질설이 나돌았던 최룡해가 지방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명화 교육은 간부가 잘못했을 때 지방 광산이나 농장에 보내 노동과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보통 탄광이나 농촌에 가면 채말단 농장원이나 노동자로 임명이 돼가지고요. 채 바닥에 있는 그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대북소식통은 근로단체 담당인 최룡해가 산하 청년동맹 업무 성과가 부진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준공한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의 부실공사로 책임 추궁을 당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숙청을 당한 건 아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룡해는 지난 1998년과 2004년에도 비리 혐의 등으로 혁명화 교육을 받았지만 복귀해 2인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 사실은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가 상당한 부실공사다라는 것을 안영환 전 의원이 누설을 했는데 그렇죠. 그 말을 김정은이 듣고 그럼 최룡해를 지방으로 좌천시킨 건 아니냐. 책임이 있네요. 안영환 전 의원에게도 일정 부분. 김정은이 우리 프로그램의 애시청자. 애시청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끼리 자화자찬이지만. 예. 아니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뉴질랜드 교민을 만났는데 네. 우리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 김정은도 해외에서 교육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제 김정은이 최영희를 좌천시킨 것은 첫째는 본인의 힘을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과시했다. 네. 2인자. 최영희는 사실 2인자입니다. 최영희는 최현 정말 항일 빨치산 운동할 때 빨치산 1세대의 아들 김일성 다음으로 2인자였습니다. 예. 2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는 엄청난 권위가 있는 집안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최영희 이미 2차례 좌천을 경험했는데 근데 최영희라는 사람 성격이 굉장히 좀 나은 체하고 잘난 체하고 또 거들먹거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좀 함부로 하다 보니까 막 김정은에 대해서도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현재 본인이 일을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 자청 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 아예 숙청이 됐다. 가장 무서운 게 처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숙청이고 세 번째가 이렇게 지방 교육. 혁명화 교육. 자천이죠. 그런데 아예 숙청이 됐으면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비춰볼 때 지방 자천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렇다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북한에서는 굉장히 빈번한 일이고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예. 별 4개짜리 별 하나 달아줬다가 다시 올린다든지 당 비서를 내쳤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마원춘이라고 국가건설기획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도 한번 나왔어요. 실각됐다, 사라졌다, 처형당했다 했는데 또 다시 복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용에도 지방에서 열심히 보통 이제 축산반에서 일한답니다. 그래요? 축산반이 돼지 키우는 데죠. 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김정은 장군님의 업적을 다시 한번 교육을 받고 우상화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욕도 저런 모욕이 없겠네요, 이인자한테. 아마도 최룡해가 돼지 밥 주면서 일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든지 최룡해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또 김정은의 노림수일 것 같은데 김정은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아버지 김정일 장례식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아버지의 운구가 담긴 검정색 고급 리무진을 김정은이 잡고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장면. 저는 아직도 제 뇌리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북한에서 몇 안 되는 마지막 원수였던 리을설이 최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을설의 장례식 풍경은 과연 어땠을까요? 김정일의 장례식 때처럼 성대하고 화려했을까요? 김정은은 어떻게 그를 떠나보냈을까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 북한 내의 마지막 원수, 이 리을설의 장례식입니다. 김정은, 역시 거대한 체구를 끌고 있는데, 리을설의 운구가 장갑차 맞죠? 네, 그런. 장갑차 위에 실려서, 탱크 위에 실려서 가고 있고, 뭐, 김정은이 직접 흙을 떠서 리을설의 장례식을 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빠르게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장갑차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박윤진 전 대변인, 예. 장갑차 위에 운구를 실어 나르는 장면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 좀 무슨 어디 쿠데타란 줄 알았어요. 예. 그 장갑차에다가 장갑차를 이렇게 장례식 운구 차량으로 쓰는 경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동서고금을 처음 막론하고. 보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다들 어쨌든 정중한 예우다 이렇게 하면 그 검은 세단, 리무진 이런 거를 이용하거나 이러는데요. 저 경우는 아마 이을설 마지막 원수잖아요. 북이 가지고 있는 그 혁명 1세대 예.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이 사람은 평생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 평생 군인이었던 리을설을 떠나보내는 것을 예. 예우 차원에서 장갑차에 실었다. 저게 승차감이 별로라 말이죠. 가는 길이 좀 덜컹거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러네요. 예. 아니 예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갑차는. 혁명 정신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노린 것 같고요. 지금 예. 김정은이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막 90도 각도로 숙이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혁명 정신을 알리는 거와 아울러서 본인의 정통성, 혁명, 그 백두소수의 혈통으로서의 혁명 본인의 어떤 그 정통성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고 예우를 보여주고 있던 김정은. 하지만 리을설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보다는 어째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북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을 바로 만나보시죠. 자칭 타칭 4대 천왕이라고 불렸던 연예인 정영돈, 개그맨 정영돈 씨가 활동을 돌연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불안 장애 때문에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밝혀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그맨 정영돈 씨가 돌연 방송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정 씨의 소속사는 정영돈 씨가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불안 장애가 최근 심해지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상의 끝에 휴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을 포함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 씨는 최근 사람들이 무섭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공황장애는 특히 많은 연예인들이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이경규, 김구라 씨는 수차례 공황장애를 겪었던 사실을 고백했고 가수 김장훈 씨는 지난해 여객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약식 기소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공황 발작이 오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쉬기 힘들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청반핵과 같은 불안에 관련하는 중요한 부위가 시도 때도 없이 스스로 흥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람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울려야 되지 않을 상황에서도 울리는 거기 때문에. 요즘엔 계약서에도 정신질환 관련 조항이 들어갑니다. 연기자분들 계약서를 보면은 이런 우울증과 이런 게 있으면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런 계약서에 조항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정신질환은 직업으로서의 연예인이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의 무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정영돈, 개그맨 정영돈 씨가 겪고 있는 불안 장애, 과연 뭐길래 활동까지 중단했느냐? 심리적인 병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성희 위원님, 호르몬 이상으로 심장이 호흡이 갑자기 빨라지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 증상까지 동반하는 무서운 병이군요. 지금 보니까 뇌 질환이네요. 네. 분명히 뇌의 특정 부위가 불안할 때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증세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그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이 켜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불안감을 보이는 거군요. 네, 불안하니까 이제 심장 박동도 커지고 호흡수 증가도 예. 하고 다니니까. 근데 연예인이잖아요. 개그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방송 활동을 하는데 예컨대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정말 곤란해지는 것이죠. 큰 방송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활동을 중단한 것 같은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현대인의 마음의 병 크게 세 가지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방금 이 정영돈 씨가 겪고 있는 불안장애. 결국은 가장 잘 나가는 개그맨인데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든 무서운 병입니다. 첫 번째, 불안장애. 병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과도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두근거림, 식은땀 이런 신체적 증상도 동반을 하고, 두 번째, 공황장애. 정 의원님, 공황장애는 어떤 겁니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불안장애보다 강도가 훨씬 큰 강력한 불안감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뭐 광장에서도 나타나고요. 또는 이제 작은 공간,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을 때 이런 걸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곧 죽을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 즉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를 공황장애라고 하는군요. 세 번째, 분노 조절 장애.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등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부적응 반응의 한 형태. 이것도 현대인이 잘 걸릴 수 있는 병인가요? 우리 여기서 뭐 돌직구에서 여러 번 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거의 100% 뒤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죠. 운전 같은 거 우리 나왔잖아요. 그냥 살짝 지나가면 되는데 와서 폭발한다거나 뭐 사람을 친다든가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이것도 분명히 정신질환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안, 공황, 분노 조절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졌고 경쟁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듭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휘날리 기사로 인사드립니다. 잠깐만요. 네, 금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클로징 기사를 준비한 게 있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서 클로징 기사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제 수능 시험 치르느라 고생했던 학부모님과 수험생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